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국가 수립운동 마지막 단원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146쪽부터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학습지는 33쪽, 34쪽을 보면 될 겁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이 근대 문물과 관련된 부분을 배울 건데요. 그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대한제국이 멸망할 시기까지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그리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학습지 슬라이드에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근대 문물과 근대 시설의 도입인데요. 이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성된 결과가 발생이 되게 되냐면 먼저 1880년대 방문국이 설치가 됩니다. 방문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최초의 신문이 만들어졌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환국, 마찬가지로 1883년에 전환국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전환국은 근대식 화폐를 발행되던 곳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기창은 어떤 곳이었죠? 그렇죠. 근대식 무기를 양성하던 곳이 기기창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대식 기구는요, 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수신사라든지 조사시찰단, 그리고 미국의 보빙사, 그리고 청나라의 영선사와 같은 사절단들이 갔다 오면서 근대 문물을 도입을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이런 기구들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정총국과 이 1884년에 설치가 되는데요. 이 우정총국은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84년 설치가 되자마자 우정총국은 곧 폐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1884년 이곳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우정총국은 폐지가 된 지 10년이 지난 1894년이 되어야만 재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볼 근대 문물은 전신인데요. 전기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주고받는 게 이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신은 서울과 인천 간의 구간의 개통을 시작으로 1885년 통신이 열립니다. 당시 조선과 청,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통신망이 설치가 되게 되면서 전신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볼 거는 전기인데요. 전기는 그 서울의 한성전기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개통이 되게 됩니다. 이 한성전기 회사를 주도했던 것이 당시 고종 황제였는데요. 고종 황제는 그 대한제국의 발전소를 건립을 하고 전차를 운행을 하고 종로와 경복궁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등 전기를 보급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볼 것은 전화인데요. 전화는 이 경운궁에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 전화와 관련해서 꽤 유명한 인물들이 에피소드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김구입니다. 이 김구와 관련된 전화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김구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는 백범일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년 김구의 본명은 김창수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김창수는 명성황후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의 야쿠자를 맨손으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때려서 죽이게 되니까 당시 김창수는요, 살인죄로 복역을 하게 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당시 고종 황제의 전화로 당시 김구를 살렸다라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백범일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당시 시기상으로 전화가 설치된 시기는 맞지 않고 그 시기가 전신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김구 김창수에 대한 에피소드는 여러분들 학습지 뒷장에 있는 읽기 자료에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철도도 이 시기에 개통이 되게 되는데요.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을 시작으로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도 이 시기에 개통이 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이 됐지만 이 철도의 개통을 주도하는 것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철도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권도 획득해 나갔지만 이 철도를 통해서 대륙 침략의 발판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철도 건설에 대해서 조선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에 보이면 당시 지금 보이는 인물이 고종 황제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최초의 전하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슬라이드 넘겨서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 한 글자씩 한번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한, 제국, 우표.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한자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대한제국, 우표라고 적혀져 있고 그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다 보면은 영문으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임페럴 코리안 포스트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의 우표다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의 우표를 국문, 한문, 영문으로 표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무궁화 문양도 있네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개통되었을 때 기차의 모습인데 이 기차 전차의 모습에 보면은 한나라의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바로 일장기입니다. 그리고 일장기 바로 옆에는 작은 모습의 성조기, 미국의 국기도 보여져 있네요. 즉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기차가 개통되는 이 개통식에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나 성조기가 개통되었다는 것은 이 철도가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고 특히 일본이 누리고 있었던 이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될 겁니다. 당시 이러한 철도를 개통하고 기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당시 대한매신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1906년 3월자에 실린 대한매신보의 기사인데요. 다음 대한매신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이 쇠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간간히 지르는 소리가 일단 쇳소리라 만일 우리나라 인민은 계속 어리석고 그놈은 점차 왕성해지면 장차 전국의 쇳조각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놈이 왕래하는 곳마다 인민이 견딜 수가 없어 전토와 가옥을 붙이지 못하고 청산을 묻힌 백골까지도 보전치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놈은 바로 철도와 기차를 말합니다. 이 철도와 기차가 쇠를 하도 많이 먹어서 당시 조선의 인민들이 견딜 수도 없고 조선의 인민들의 토지, 집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도와 기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묘사한 신문 기사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 근대 문물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슬라이드 자료인데요. 대표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모습이 나옵니다. 의생활, 옷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복식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이제는 간편하고 간소한 복장으로 변합니다. 한복을 아예 안 입는 것이 아니라 한복이 점차 개량되고 간소화한 형태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서양의 복장인 양복이 조선으로 들여옴으로써 서양 복장들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당시 여성들의 옷을 보면은 여성들은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는 했지만 여성들의 저고리가 짧은 부분에서 점차 늘어나기도 하고 치마가 긴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여성들의 복장을 주로 우리는 신여성의 복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식생활은 서양식 식사법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조선인들은요, 같이 여러 명이서 모여서 식사를 하지는 않고 상을 개인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 명이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 시기에 서양에서 들여온 음식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커피, 뭐 설탕, 와인, 뭐 케이크 이런 음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생활 같은 경우는 서양식 건축 양식들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호텔이 데블 호텔이 있습니다. 이 데블 호텔이 인천에 있는 이유는 인천이 서울 수도와 가까웠던 계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볼 서양식 건물로 명동성당이 있는데요. 이 명동성당은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 자료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은 이 첨다블처럼의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라는 종교가 주도가 되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명동성당 안에는 뭐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선교사가 주도가 되어서 설립했던 배제학당도 이 시기에 형성된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근대식 교육과 관련된 파트인데요. 개학 이후 조선에서는 근대식 교육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1880년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동문학인데요. 동문학은 1883년 세워진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던 학교입니다. 1882년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83년 영국과 독일, 84년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하게 되니까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근대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한 그러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동문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1886년에는 근대식 교육제도에 의해서 근대식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유경공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경공원은 외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근대식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공립학교였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동문학과 유경공원이 국공립학교였다면 원산학사는 그 당시 원산 지역의 주민들이 세웠던 학교인데요. 사립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대식 교육이 있었던 학교고요. 배제학당은 오타가 나왔는데 어의 이가 아니라 아의 입니다. 그리고 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서양식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배제학당 출신의 유명한 인재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레지던트 리 이승만이 있고요. 이화학당 출신으로 꽤 유명한 유명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이 사람이 이화학당 출신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갑오개혁 이후에 이루어진 군대적 교육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는 2차 갑오개혁 중에 고종은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서 근대적 교육정책이 본격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체제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 가지고 당시 조선에서 수많은 소학교들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 소학교는 지금의 초등교육이 이루어져서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소학교에서 양성하는 교사, 소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도 교육입국 조서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사조약이 이루어졌던 1905년 전후에는요. 애국계몽 운동을 위한 민족학교들이 설립이 됩니다. 이 시기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애국계몽 운동도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학습을 한 적이 있죠. 이 애국개봉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였는데요. 이 신민회에서 세웠던 대표적인 학교가 오산학교와 대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오산학교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승훈이었고요. 대성학교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사람이 안창호였다라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요,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반포를 했던 교육입국 조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 슬라이드의 주요 주제는 뭐냐면 국어와 국사 연구인데요. 국어는 나라의 말을 연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국사는 나라의 역사를 연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한말 대한제국 말 시기에 들어서면은 이 나란말이라든지 나라 역사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나라의 언어를 연구를 하고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애국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국어와 국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근대 시기에는 주로 공적인 문서에서는 한문들만 사용이 되었던 데 반해서 가보개혁 이후 공문에는요. 한문뿐만이 아니라 국문까지 혼용해가지고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국문이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글이다 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이 국문인 한글을 연구하기 위한 국문연구소도 이 시기 주시경 선생과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나라의 역사인 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당시 신채호라든지 박은식 이러한 역사학자들이 한국사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신채호는요, 역사학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 당시 신민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신채호가 썼던 의열단의 강령인 조선혁명 선언은요, 나중에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되기도 했었다는 사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채호는요, 특히 신채호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외세 침탈에 대응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을 정리로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역사책을 적냐면 수나라 백만대군을 고구려 살수에서 물리쳤던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을지문덕이 있는데 이 을지문덕의 전기를 적은 을지문덕전을 적기도 했고, 고려시대 거란의 수십만 대군을 기주에서 물리쳤던 강감찬의 전기를 적은 강감찬전을 적기도 했으며,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한산도 대첩을 이룬 이순신의 전기를 적은 이순신전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어 연구와 국사 연구가 이 시기에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태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탈리아를 얘기를 하고, 이탈리아가 건국되던 3명의 영웅들의 전기를 적은 책입니다. 이탈리아는 그 19세기에 이르러가지고 다시 새롭게 형성된 국가였는데요. 이 이탈리아가 건국되는 그러한 3명의 영웅, 가르발디를 비롯한 3명의 영웅들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제국도 이탈리아처럼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소개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책의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검은 글씨로 월남 망국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월남 망국사. 월남은 바로 베트남을 가리킵니다. 월남전, 월남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당시 베트남은요,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면서 망하게 되는데요. 이 베트남이 어떻게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지 베트남의 역사를 서술을 함으로써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식에서 이런 역사책을 서술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요, 근대적 신문, 종교 이런 소개인데요. 이 첫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신문입니다. 신문은 꽤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씩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신문은 한성순보인데요. 한성순보는 최초의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방문국에서 발행이 되기도 했고 주 구독자가 양반 유생이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발행된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자가 열흘순이라고 해가지고 열흘마다 발행되는 신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신문은 독립신문인데요. 이 독립신문을 발행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였습니다. 그리고 서재필의 주도에 의해 가지고 이 독립신문이 발행이 되는데요. 당시 서재필은 미국에서 유학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을 계몽을 해서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정을 민중들에게도 알리고 외국에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은 외국에 알리기 위한 영문판 그리고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국문인 한글 이렇게 두 가지로 발행되었던 신문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제국신문인데요. 이 제국신문의 주 구독자는 누구였냐면 부녀자, 아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모르는 부녀자들이 주 구독자였기 때문에 순 한글인 국문으로 되었던 신문이 제국신문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신문은 뭐냐면 황성신문인데요. 이 황성신문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논설로 꽤 잘 알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렇죠. 을사조약 당시 을사조약을 비판하는 장지연이 쓴 신략 방송대곡을 게재했던 신문이 이 황성신문이었습니다. 이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글자인 한문 뿐만 아니라 국문까지 허용된 국한문 공용신문이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했던 신문이 어떤 신문이었냐면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당시 조선인들이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당시 일본 통관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꽤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보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장이 영국인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인 베델과 그리고 또 한 명의 사장이 누구였냐면 양기탁이라는 인물인데요. 당시 양기탁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 신민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와 관련된 그런 활동 사례들이 대한매일신보에 많이 실리기도 했고 일제를 비판하는 기사들도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했던 신문이기도 했죠. 다음으로 볼 신문은 어떤 신문이냐면 만세보라는 신문인데요. 이 만세보는 천도교라는 종교에서 발행했던 신문입니다. 천도교라는 종교는요, 원래는 이름이 뭐였냐면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동학이 원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동학의 1, 2대 교주였던 최재우와 처형이 당하고 3대 교주였던 손병희는요. 동학이라는 이름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그리고 주로 애국계몽 운동을 펼치면서 이 천도교의 교세를 많이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종교로 어떤 종교들이 있냐면 기독교인 개신교가 있고요. 천주교가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세웠던 대표적인 건물이 아까 처음에 보았던 명동성당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동성당 안에는 뭐 고아원이라든지 랑로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설립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천주교라는 종교가 주도가 되어서 학교 설립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설립했던 대표적인 학교가 신성여학교고 이 신성여학교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신성여자 중학교와 신성여자 고등학교에 기반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교는 대종교인데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종교들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큰 종교가 대종교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대종교의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단군교라고 불렸는데요. 이 단군교인 대종교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나철이었습니다. 오적 암살단을 이끌었던 나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을 신앙으로 하면서 단군교인 대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종교는요, 당시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믿게 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 대종교를 믿었던 독립운동 단체가 서로군정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군정서 말고도 뭐 북로군정서라든지 대부분의 독립군들이 믿으면서 독립전쟁 역사상 최대 승리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이끌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의 모습인데요. 이 광해원은 1885년에 형성이 됩니다. 이 광해원을 설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알렌은 당시 갑신정변 당시에 실세였던 민영익을 살려주고 고종이 명령에 의해서 이 광해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해원이 현재 어떤 병원의 전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냐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요, 당시 신문들의 사진들을 모아뒀는데요. 왼쪽부터 읽으면 독립신문, 그 다음이 황성신문, 그 다음이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이 제국신문의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런 신문들에는요, 당시, 근대 문물, 그리고 당시 시세를 비판하는 사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에는 근대 문물인 자전거를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에는 뭐 대한민보라는 사행시를 적기도 했고요. 조선인들을 비판하는 만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에는요, 처음에 보이는 사람이 일본인이죠. 일본 국기를 드는 일본인에게 당시 조선인들이 굽신굽신 거리는 이러한 만평들이 신문의 기사에 실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당시 시세를 비판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문이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슬라이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까지 준비한 수업한 내용이 대단원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은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학습지 앞장과 뒷장을 한번 보면서 학습지를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부분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